한국이 먼저 공급받을 것입니다. 2026년 5월,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게 2,400만 배럴 원유를 우선 공급받는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한국이요? 에너지 차원도 없는 나라잖아요. 군함도 안 보낸 나라가 무슨 협상력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한국을 비웃었지만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에너지 전쟁의 최우선 공급국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2026년 5월 7일 새벽이었습니다. 두바이 에너지 물류 연구소 23층 창가에 서면 페르시아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그 창 앞에 섭니다. 커피도 없이요. 그냥 수평선을 보는 거예요. 23년 동안 이어온 버릇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수평선이 이상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 자리에 유조선 등불이 줄을 이어야 했어요. 호르무즈 쪽에서 올라오는 배들이 새벽빛 아래 느리게 움직이고 항구 가까이 정박한 배들은 노란 불빛을 켜고 있고 그게 수평선 끝까지 이어지는 게 이 창에서 보이는 두바이의 정상적인 새벽이었거든요. 70일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날 아침엔 몇 척이 보이지 않았어요. 항구 안에 묶여있는 배들만 있었고 먼 바다 쪽은 그냥 어두웠습니다. 모니터로 돌아오자 속보 하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공식 성명.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을 보장한다.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았어요. 70일이었거든요. 2월 28일 봉쇄선언 이후 그 좁은 55km 길목이 막힌 지 정확히 70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근접했다는 악시오스 보도가 어제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고 그리고 오늘 아침 이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봉쇄를 선언했던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모니터 아래 숫자가 깜빡였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 가격 배럴당 $89. 하루 만에 10% 하락이었어요. 저는 분석관입니다. 두바이 에너지 물류 연구소 수석 분석관 나세르 알만수리. 이 건물에서 23년을 일했어요. 전 세계 원유 수급 데이터를 매일 들여다보고 가격 변동 요인을 추적하고 어떤 나라가 어떤 전략으로 에너지를 확보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숫자가 먼저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숫자보다 수평선을 먼저 봤습니다. 빈 수평선을요. 화면을 끄고 창가로 다시 걸어갔어요. 바깥에 빛이 깔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수면이 금빛으로 물들기 직전의 그 색이었어요. 아직 배는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제 머릿속엔 70일 동안 제가 다닌 곳들이 겹쳐지고 있었거든요. 아부다비 외곽 포대, 이슬람마바드 협상 건물 복도, 구도심 아버지 집 거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남자가 짧게 한 말이었어요. 계속 여기 있었어요. 말의 무게가 뒤늦게 오는 경우가 있죠. 들을 땐 그냥 흘렸는데 며칠 뒤 밤중에 갑자기 다가오는 그런 말들이요. 저한테는 그게 그 말이었습니다. 70일 동안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었는데 그 시작은 수평선이 비어있던 그날 밤이었거든요. 2월 28일이었어요. 봉쇄 첫날 밤이었습니다. 2월 28일 밤이었습니다. 두바이 항구 방파제 끝에 서 있었어요. 짠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왔고 공기에서 뭔가 탔습니다. 냄새가 먼저였어요. 국제공항 방향에서 연기가 실려왔거든요. 고개를 들었더니 그쪽 하늘만 붉었습니다. 하루 1200편이 뜨고 내리던 두바이 국제공항이었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이 그날 밤 전면 운항 중단을 선언했어요. 에티하드도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발밑에서 파도가 방파제를 치고 있었어요. 평소엔 수평선 끝까지 유조선 불빛이 이어지는 자리였거든요. 그날 밤엔 그게 없었습니다. 어두웠어요. 한 척도 없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무선 주파수로 경고를 송출한 건 저녁 8시쯤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1%를 묶어버렸어요. 하루 약 2천만 배럴이 다니는 55km짜리 길목이었거든요. 150척 이상의 유조선과 화물선이 그 자리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나세르, 지금 어디야? 올라와. 비상회의야. 연구소 부소장 파루크였습니다. 회의실에 15명이 꽉 찼어요. 모니터 6대가 동시에 켜졌고
실시간 육아 화면과 선박 추적 데이터가 겹쳐 돌아갔습니다. 파루크가 칠판 앞에 섰어요. 평소에 칠판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이미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악이면 40일이야. 호르무즈 협상이 없으면 아시아 전체가 흔들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일란,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하루 약 4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합니다. 평소엔 대부분이 호르무즈를 통해 수출됐어요. 그 길이 막혔으니 유조선들이 항구에 묶여 있는 거였죠. 육상 저장 공간이 한계에 달하면 유정 자체를 잠가야 하고 한번 잠근 유정은 재가동에 수개월이 걸립니다. 에너지 데이터 업체 크러의 추산으로는 봉쇄가 유지되면 이란 석유 저장 공간이 25일에서 30일 안에 한계에 달한다고 했어요. 이란도 버티기 쉽지 않은 셈이었지만 그게 우리한테 위안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회의실 한쪽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쪽이 가장 크게 맞아요. 우회로로 돌면 수송 비용이 절반에서 8% 더 올라요. 모두가 알고 있는 얘기였어요. 한국, 일본, 중국. 아시아로 가는 원유의 75%가 이 해협 하나를 통과했거든요. 제 옆에 카림이 앉아 있었습니다. 석유화학 전공 출신이에요. 그나마 한국은 비축유가 208일치 있다고 하잖아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축유는 비상용이잖아요. 협상이 석 달을 넘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게다가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군함 파병 요청도 거절한 나라인데. 카림이 잠시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공급을 받아냈잖아요. 한국이.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설마 싶었거든요. 아랍에미리트가 단 한 나라만 따로 불러내 원유를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지만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건 저로선 납득이 안 됐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잖아요. 군함 한 척 안 보낸 나라가요. 회의가 끝난 건 새벽 2시쯤이었어요. 복도로 나오자 창밖에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공항 쪽 붉은 빛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왔는데 여전히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입속에서 한 번 더 굴렸어요. 제가 한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분명 맞는 말 같았는데 어딘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카림이 한 말이 자꾸 따라왔거든요. 전쟁이 시작된 지 16번째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외곽 하늘 어딘가에서 드론들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그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두바이 에너지 물류 연구소에서 일한 시간이요. 처음엔 말단 데이터 분석 담당이었어요. 육아 그래프를 출력해서 상급자 책상 위에 올려놓는 일이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10년이 지났고 저는 국가별 에너지 수급 전략을 직접 보고서로 작성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20년이 넘어가면서는 수석 분석관이라는 직함이 붙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나라를 숫자로 읽게 되거든요. 비축유 보유 일수, 원유 수입 의존도, 대체 공급선 다변화 비율. 그 숫자들이 어떤 나라의 에너지 안보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말해줘요. 저는 그 숫자들로 나라를 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 세우기에서 한국은 늘 비슷한 자리에 있었어요. 중동 의존도가 높고 지리적으로 대한항로가 제한적이며 자체 자원이 없는 나라. 위기가 오면 취약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말이 저한테는 분석이었어요. 감정이 아니라요. 연구소 사무실은 23층이었습니다. 낮 동안엔 페르시아만이 내려다 보이고 날이 맑으면 수평선 너머까지 보이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그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선박 추적 앱을 켜놓고 있는 게 일과였거든요. 어떤 나라 유조선이 어느 항로를 타고 어느 항구로 들어오는지 그 흐름이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보였습니다. 에너지 시장에 지금 이 순간이 화면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봉쇄 이후 그 화면이 텅 빈 느낌이 됐습니다. 점들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호르무즈 근방 선박들이 죄다 멈춰 있었거든요. 일부는 항로를 돌렸고 일부는 그냥 해상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이 튀었고 각국 언론이 아시아 에너지 위기를 연일 보도했어요. 저는 그 속에서 국가별 대응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했고 인도는 이란과의 비공식 채널을 열었어요. 일본은 미국 측에 중재 요청을 넣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각국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그 나라의 에너지 외교 수준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는 게 일이었어요.
한국 항목을 열 때마다 솔직히 기대가 없었습니다. 208일치 비축유는 훌륭한 숫자였어요. 하지만 그건 버티는 것이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위기 속에서 능동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는 나라들을 봐왔거든요. 그게 진짜 에너지 안보라고 생각했어요. 비축유를 갖고 있는 건 그냥 보험이었습니다. 카림이 책상 옆에 앉아서 라면 용기에 물을 붓고 있었어요. 회의 이후로 야근이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나세르, 일본 비축유는 며칠치예요? 150일치 안 되죠. 한국보다 짧아요. 카림이 뚜껑을 닫으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아랍에미리트한테서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일본은 다른 채널이 있으니까요. 카림이 라면 용기를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 생각하지 않으려 했고요. 한국 항목 보고서를 저장하고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장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었어요. 화면 구석에 속보 알림이 떴거든요.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가 한국 특사를 비공개로 면담했다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저는 알림창을 닫았습니다. 특사가 오갔다고 해서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게 그때 제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알게 된 건 아부다비 외곽포대에 직접 발을 들여놓고 나서였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열어준 경납고 문 안쪽에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전쟁이 시작된 건 2026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요. 그날 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고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유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연구소 비상대기에 들어갔고 밤새 화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진짜 충격은 며칠 뒤에 왔습니다. 3월 3일이었어요. UAE 국방부 발표가 올라왔거든요.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이 요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문은 방공 체계별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어떤 시스템이 얼마나 막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그 숫자를 보고서에 옮겨 적었어요. 굉장한 방어 성과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이틀 뒤 국회 국방위원회 쪽 발표가 추가로 나왔어요. 천궁2 2개 포대가 60여 발을 발사해서 96%를 요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순항미사일 공격에는 천궁2만 동원됐는데 8발 전부를 막았다고도 했어요. 저는 그 수치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96%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분석관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패트리어 PAC-3도 대규모 복합 공격 상황에서 90%를 넘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었거든요. 무인기와 변칙 기동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상황이면 방어 난도가 극도로 높아지는데 그 조건에서 96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게 쉽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카림이 제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한국 거잖아요. 천궁이. 알아요. 근데 96이면 굉장한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굉장한 거 맞아요. 그런데요. 실전 환경이라는 게 변수가 워낙 많아서요. 드론이 섞여 있었으니 표적 자체가 느린 것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카림이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썼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UAE가 천궁2 요격탄 추가 구매를 긴급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UAE 공군 C-17 수송기가 대구 국제공항으로 직접 날아가서 유도탄 30여 발을 실어갔다는 기사도 붙어 있었어요. 공장에서 만들자마자 수송기에 실었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그 기사를 3번 읽었습니다. 분석관으로서 저는 무기 수출이 에너지 외교로 이어지는 사례를 여러 봐왔어요. 미국이 사우디에 무기를 팔고 석유를 받아오는 구조, 러시아가 중동에 방공 체계를 수출하면서 외교적 영향력을 키우는 방식, 그런 것들이요. 무기와 에너지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구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에너지 자원이 없는 나라, 중동에서 원유를 사다 쓰는 나라, 그 나라가 방공 체계를 팔아서 에너지 공급 우선권을 얻는다는 그림이 제 머릿속에서 잘 조립되지 않았거든요. 96이라는 숫자가 자꾸 눈에 걸렸어요. 그게 진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칼리드 대령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나세르, 아부다비 포대 쪽으로 올 수 있어요? 보여줄 데이터가 있거든요.
칼리드 아람단, UAE 공군 대령이었습니다. 연구소와 오래 협력해온 인물이었어요. 그가 직접 연락을 해온 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메시지를 보고 잠깐 생각했어요. 보여줄 데이터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차를 몰았어요. 아부다비 방향이었습니다. 사막 끝자락 도로였어요. 가로등도 없었고 신호도 없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빛만 앞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창밖이 칠흑이었거든요. 저 멀리 하늘에서 가끔 섬광이 번쩍했습니다. 이란 드론들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막고 있는 무언가도 저 하늘 어딘가에 있다는 것도요. 포대 철조망 앞에 멈췄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모래 냄새가 났어요. 초소 병사가 신분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전등 빛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을 찡그렸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발전기 소리가 났어요. 저음이었습니다. 바닥이 미세하게 울렸어요. 그리고 그때 하늘이 터졌습니다. 섬광이었습니다. 하늘 위쪽에서 백색 빛이 번쩍했어요. 눈이 자동으로 감겼고 그 직후 낮은 굉음이 배를 울렸습니다. 귀가 먹혔어요. 또 터졌어요. 이번엔 더 멀리서였습니다. 어둠 속에 무언가의 닿은 빛이 한 점으로 부서졌고 그게 떨어지며 꺼졌어요. 드론이었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어요. 칼리드 아람단 대령이었습니다. 40 중반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거든요. 기다렸어요. 들어오세요. 경납고 안은 환했습니다. 벽에 화면 여러 대가 걸려 있었어요. 움직이는 점들이 지도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점은 국경 쪽에서 날아오다가 파란 점과 만나는 순간 사라졌어요. 칼리드 대령이 화면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오늘 밤만 47기예요. 3월 들어서만 아랍에미리트에 수백 기가 들어왔거든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까지 합하면 더 올라가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저게 다 천궁이에요? 요격하는 건 천궁 투혼자가 아니에요. 패트리엇도 있고 호크도 있죠. 그런데 대령이 다른 화면으로 걸어갔어요. 2개의 데이터가 나란히 올라 있었습니다. 체계별 요격 성공률이었어요. 저는 숫자를 천천히 읽었어요. 입이 벌어지려는 걸 참았습니다. 호르무즈 협상이 왜 가능해졌는지 숫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쉽게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대령, 드론이잖아요. 느린 표적이에요. 순항 미사일이었어도 이 숫자가 나왔을까요? 칼리드 대령이 잠시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말없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3월 이후 순항 미사일 요격 데이터였어요. 숫자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발밑이 느껴졌어요. 경납고 바닥이었는데 신발 밑으로 모래알이 밟혔거든요. 이상하게 그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에서 또 섬광이 터졌어요. 굉음이 한 박자 늦게 따라왔습니다. 이 미사일이 한국 거라고요. 혼잣말처럼 나왔어요. 질문도 아니었고 감탄도 아니었습니다. 천궁2예요. 한국이 만들었죠. 우리가 먼저 달라고 했어요. 전쟁 나기 한참 전부터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유를 줬어요. 한국에. 대령이 대답 대신 경납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사막 바람이 밀려들었습니다. 나세르, 데이터 가져가요. 보고서 써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어요. 96이라는 숫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순항미사일 요격률은 그보다도 높았어요. 분석관으로 23년을 일한 사람이 이 숫자를 보면서도 여전히 뭔가 반박거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숫자를 믿기 싫었던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결론을 인정하기 싫었던 거였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제가 먼저 정해놨으니까요. 데이터가 그 결론을 뒤집으려 하는데 제가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포대 문을 나서자 사막 냄새가 쏟아졌어요. 차가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많았어요. 모래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어디선가 또 빛이 번쩍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없었어요. 너무 멀어서였거든요. 저는 그 빛이 꺼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마지막에 한 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 말이 자꾸 걸렸어요. 우리가 먼저 달라고 했어요. 팔려고 나선 게 아니라 사겠다고 먼저 손을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의 무게가 사막 바람 속에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두바이로 돌아가는 도로 위에 헤드라이트를 켰어요. 아직 밤이 깊었거든요. 3월 18일 아침 아부다비 에너지부 청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칼리드 대령이었어요.
오늘 에너지부 회의에 들어올 수 있어요. 와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부다비 에너지부 청사는 아침부터 햇볕이 강했습니다. 3월 18일이었어요. 유리 외벽이 하얗게 빛났고 로비에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식혔습니다. 바깥 열기와는 딴 세상이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크게 냈고 복도가 길었습니다. 4층 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10명 남짓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부 간부들이었어요. 칼리드 대령이 구석에 있었고 눈짓을 했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발표가 이미 시작돼 있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원유 비축량 현황이었고 그 아래 국가별 공급, 우선순위 배분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목록의 첫 번째 이름을 봤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가 왔습니다. 비서실장 강훈식이에요.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했어요. 한국보다 먼저 원유를 공급받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직접 한 약속입니다. 2,400만 배럴이에요. 저는 받아 적던 펜을 멈췄습니다. 2,400만 배럴. 서울 시민 전체가 1년 반을 쓸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게 한국에 먼저 간다는 얘기였습니다. 에너지 전쟁 한복판에서 중국도 인도도 일본도 아닌 한국이 목록 맨 위에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칼리드 대령 옆에 섰어요. 왜요?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왜 한국이에요? 대령이 걸음을 멈췄어요. 나세르, 그 숫자 봤잖아요. 포대 데이터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 시내가 보였어요. 빌딩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고 아래로 야자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부는 건지 눈이 흔들리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그래도 석유는 석유잖아요. 미사일 하나 잘 막아줬다고 2,400만 배럴씩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대령이 짧게 웃었습니다. 전쟁 중에 곁에 있어 준 나라한테 너무하다는 말이 나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천궁2 조기 공급을 요청한 건 우리예요. 전쟁 나기 전부터 달라고 했거든요. 미국 것보다 훨씬 싸고 실전에서 증명됐으니까요. 한국은 줬어요. 조건 없이요. 우리가 먼저 고마움을 표한 거예요. 그쪽이 조건을 내건 게 아니라. 대령이 돌아서서 계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 야자나무가 아직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건 없이. 그 말이 걸렸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에너지 외교를 분석하면서 조건 없는 거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공급은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모든 약속 뒤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바닥의 문법이었어요. 그런데 대령은 조건 없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조수석에 노트북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그걸 한번 봤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뀌는 걸 그냥 멍하니 봤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제가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그 뒤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전부 그 결론에 맞게 읽고 있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거든요. 불편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털어냈어요. 숫자를 더 봐야 했습니다. 2,400만 배럴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그림 전체가 납득이 되려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저는 그게 분석가의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크게 보도했어요. 한국의 이례적 우대, 천궁2가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카림이 그 기사를 출력해서 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3월 20일 아침이었어요. 출근하자마자 봤거든요. 요미우리 신문 기사였는데 카림이 한국어 번역본을 옆에 붙여놨어요. 친절한 건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이 왜 이걸 크게 다뤘는지 알아요? 카림이 커피를 홀짝이면서 물었어요. 충격이니까요. 아니에요. 부럽기 때문이에요. 일본도 원유 수입의 90% 이상이 중동 의존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 받았잖아요. 한국이 받은 걸 자기들은 왜 못 받았나? 그걸 따지는 기사예요. 저는 기사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다가 내려놨어요. 그게 왜 저한테 불편하게 들리냐면요. 저는 카림을 봤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나세르, 나는 나세르가 이 기사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으면 해요. 분석관이잖아요. 같은 데이터를 봐도 결론이 다르게 나올 때 그게 왜 그런지를 들여다봐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카림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나세르가 한국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있잖아요.
에너지 자원이 없다. 군함도 안 보낸다. 뭘 할 수 있겠냐. 그 결론은 언제 내린 거예요? 기억이 났어요. 봉쇄 첫날 밤 비상회의에서였습니다. 카림이 그 말을 먼저 꺼냈을 때 제가 받아쳤던 거였어요. 그때 한국 데이터를 열어봤어요? 열어봤죠. 뭘 봤어요? 비축유 208일치. 중동 의존도 높음. 대체 공급선 제한적. 카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림이 자기 모니터로 돌아서서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나세르, 이거 봐요. 한국 정유사 공급선 다변화 현황이에요. 봉쇄 이후 지금까지 거래처 추가된 거요. 화면에 목록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이 올라가 있었어요. 서아프리카산도 늘었고 카자흐스탄 루트가 새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를 피해 홍해를 경유하는 항로가 이미 3차례 운영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봉쇄된 이후에 이걸 다 했어요? 평소에 관계를 쌓아뒀으니까 가능한 거죠. 봉쇄 터지자마자 연락처가 있으니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달 한국으로 들어가는 원유 도입 예정량이 평시의 87% 수준이었거든요. 호르무즈가 막혔는데 87이라는 게 쉽게 나오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은 거 아닐까요? 비축유가 많으니까 버티는 거고 대체 원유도 어디서 갑자기 다 구해요. 카림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나세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수치 봤어요? 저는 열어보지 않은 탭을 클릭했습니다. 숫자가 달랐어요. 비축유 기간도 짧고 이달 수급 충족률도 한국보다 낮았거든요. 같은 조건인데 결과가 달랐습니다. 카림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 두 숫자를 옆에 두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자꾸 눈이 갔어요. 한국 87, 일본 그 아래. 이게 운인지 준비인지를 구분하는 게 분석가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저는 23년 동안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운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냈던 건 아닌가 싶어졌거든요. 카림과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얘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카림도 더 몰아붙이지 않았고 저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묵 속에서 그 숫자들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4월이 끝날 무렵 연구소에서 파견 요청이 왔습니다. 이슬람마바드였어요. 호르무즈 종전 협상의 세부 조율이 파키스탄 중재로 이슬람마바드에서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현장 분위기 보고서를 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짐을 쌌어요.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항구 안에 묶여 있었어요. 봉쇄 60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마바드에 내렸을 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5월 초였어요. 두바이에선 상상도 못할 날씨였거든요. 활주로 위로 빗방울이 흩뿌렸고 트랩을 내려오자 축축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흙 냄새였어요. 비에 젖은 땅 냄새였거든요. 파키스탄은 중재국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협상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이었어요. 이슬람마바드 아니면 제네바, 그 두 곳에서 세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공항 로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표정이 달랐어요.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숙소는 협상 장소 인근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창가에 섰어요. 이슬람마바드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낮고 넓게 퍼져 있었고 뒤로 산이 보였어요. 비가 그쳐가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협상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건물 앞에 경호 차량이 여러 대 서 있었어요. 제복 차림의 경찰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출입증을 보여줬고 몸 수색을 받았어요. 금속 탐지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가 꺼졌습니다. 복도는 길었어요. 양쪽에 대기실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전날 도착했다는 얘기가 돌았고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는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고 이리로 온다고 했습니다. 협상의 마지막 조각들이 이슬람마바드로 모이고 있었어요. 에너지부 쪽 대기실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한 무리가 나왔어요. 5명이었고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얼굴이었거든요. 중국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뒤쪽에 가방을 든 남자가 보였어요. 서류가 살짝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한글이 보였거든요. 저는 걸음을 늦췄어요. 그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두바이 쪽 에너지 연구소 분이에요. 한국말이었는데
영어로 바꿔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짧게 웃었어요. 그럴 것 같았어요. 올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너지부 실무 담당자라고만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여기까지 왔어요? 이 협상은 미국이랑 이란이잖아요. 그 사람이 창밖을 잠깐 봤어요. 복도 창으로 이슬람마바드 하늘이 보였습니다.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거든요. 원유 수입의 95%가 호르무즈를 통과해요. 저희는 계속 여기 있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자랑도 아니었어요.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거든요. 천궁이 막아줬고, 아랍에미리트가 원유를 줬고, 우리는 홍해를 돌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를 가방에 밀어 넣었어요.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 다 같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무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거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그 말이 복도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23년 동안 에너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저는 어떤 나라가 위기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건 제 화면에 잡혀 있지 않았거든요. 데이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나라를 이미 결론 내려놓고 들여다보지 않은 거였습니다. 발밑 대리석이 차가웠어요.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창에 빗물이 흘렀어요. 이슬람마바드 가로등 빛이 빗속에 번졌고 도로가 검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거든요. 뭔가 많이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는 그런 조용함이었습니다. 숙소에 올라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보고서, 협상 진행 상황, 각국 대표단 동향, 에너지 시장 영향 분석, 연구소가 요청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첫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 실무 담당자가 한 말이 자꾸 끼어들었거든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다른 걸 열었어요.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들이었습니다. 봉쇄 이후 국가별 에너지 수급 현황, 천궁2 실전 요격 데이터, UAE 공급 우선순위 배분표, 그리고 한국 정유사 공급선 다변화 내역이었어요. 화면에 3개의 숫자를 따로 적어봤습니다. 천궁2 요격률, 봉쇄 기간 한국 원유 수급 충족률, 그리고 UAE가 약속한 배럴 수였어요. 저는 이 숫자들을 따로따로 봐왔습니다. 96은 방공 성능 데이터였고 87은 에너지 수급 데이터였고 2400만은 외교 성과 데이터였어요. 각각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서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슬람마바드 복도에서 그 남자의 말을 들은 뒤로 새 숫자가 한 줄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천궁이 막았으니까 신뢰가 생겼고, 신뢰가 생겼으니까 2400만 배럴이 왔고, 그 원유가 오니까 87%가 유지됐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동시에 가능했던 건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한국이 여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팔았고, 요청이 오면 추가로 보냈고, 데이터가 증명되자 상대가 먼저 보답했어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이슬람마바드 불빛이 빗속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전화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978년이었어요. 아부다비 건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 옆에 있던 사람들 얼굴이 갑자기 다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 사진을 봐야 뭔가가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숫자 3개를 보면서 처음으로 그 숫자들이 만들어진 시간이 궁금해졌어요. 96이라는 수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닐 거였습니다. 2400만이라는 숫자도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닐 거였어요. 뭔가가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였는데 저는 그 쌓인 시간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슬람마바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알아봐야 했어요. 두바이를 거쳐 아부다비로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집이 아부다비 구도심에 있었거든요. 평생 살아온 동네였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방이 조용했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빗소리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70일이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 뒤에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뒤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분석하지 않은 게 23년의 실수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굵어졌어요. 두바이로 돌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도크 쪽 사무실로 자리를 옮겼어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유리창에 염분이 끼어 있었습니다. 닦아도 다음 날이면 다시 뿌옇게 됐어요. 페르시아만 바람 때문이었거든요. 창밖에 유조선이 한 척 있었습니다. 한 척이었어요. 평소엔 수십 척이 오가던 자리였거든요. 봉쇄가 시작된 지 60일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이란 관련 데이터부터 열었습니다. 4월 13일 이란이 봉쇄 수위를 최고로 올린 이후 이란 유조선은 단 한 척도 호르무즈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란 석유 보관 당국이 일부 유정에서 이미 생산 감축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장 공간이 채워지고 있었거든요. 크러의 추산이 다시 올라왔어요. 봉쇄가 유지되면 25일에서 30일 안에 이란 석유 저장 공간이 한계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도 이 전쟁을 영원히 끌 수 없는 셈이었어요. 카림이 들어왔습니다. 뭐 봐요? 한국 수급 현황이요. 카림이 모니터를 들여다봤어요. 아, 그 나라 정유사들이 원래 좀 대단하잖아요. 봉쇄 터지자마자 미국이랑 아프리카 쪽으로 발 빠르게 움직인 거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이달 한국 원유 도입 예정량이 평시에 87%였습니다. 중동 의존도가 56%로 내려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13%포인트가 낮아진 수치였거든요. 홍해를 경유하는 우회 항로를 3차례 운영했고 카자흐스탄 루트도 새로 열었습니다. 미국산 원유 도입 비중도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도 87이잖아요. 운이 좋은 거 아닐까요? 카림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세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수치 봤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일본 항목을 굳이 열지 않아도 됐습니다. 카림이 며칠 전에 보여준 숫자가 기억에 남아 있었거든요. 같은 조건인데 결과가 달랐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 유조선 한 척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그 배를 보면서 답답했어요.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빨리 항로가 열려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시에 제 안에서 다른 생각도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지금은 다른 무게로 들렸어요. 23년 동안 에너지 데이터를 다뤄온 사람이 한 말이었는데, 사실은 데이터를 보지 않은 말이었거든요. 96을 보고도 드론이라 느리다고 했고, 87을 보고도 운이 좋은 거라고 했고, 2400만을 보고도 미사일 하나 잘 막은 거라고 했습니다. 숫자는 다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숫자를 거꾸로 읽고 있었습니다. 카림이 나갔어요.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박 추적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 점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지해 있었어요. 호르무즈 근방 선박들이었거든요. 그 중에 한국 국적 유조선 하나가 있었습니다. 홍해에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점을 한참 봤어요. 그리고 이슬람마바드에서 했던 생각이 다시 왔습니다. 숫자 뒤에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뒤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봐야 했거든요. 퇴근하고 차를 몰았어요. 아부다비 구도심 방향이었습니다. 밤이었어요. 도로가 비어 있었거든요. 가로등 빛 아래 아스팔트가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들어왔어요. 아직 낮에 열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운전하면서 1978년이라는 숫자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부다비 건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아버지 옆에 있던 그 얼굴들이요. 골목이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동네였어요. 아버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부다비 구도심이었어요. 새 아파트들이 들어선 구역에서 벗어나면 낮은 건물들이 이어지는 동네였거든요. 골목이 좁았습니다. 오래된 건물 벽에 소금기가 배어 있었어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어요. 79세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이었어요. 뭔가 물어보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왜 왔어? 그냥요.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거든요. 정향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마시던 향신료차였습니다. 협상 얘기하러 온 거야.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뉴스를 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저는 맞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잠시 뭔가 떠올리는 표정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났어요. 장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오래 뒤적거렸어요.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이었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거든요. 1978년이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받아들었어요. 아버지가 젊었습니다. 20살 남짓이었어요. 안전모를 쓰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10명 남짓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이었어요. 철근이 보였고 크레인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아시아 얼굴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부다비 건설 현장이었어. 그때 한국 사람들이 수천 명씩 왔거든. 사우디에도 갔고 우리 공사 현장에도 왔어. 저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땠어요? 그 사람들, 아버지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쉬는 법을 몰랐어. 한여름에 기온이 50도가 넘어도 그냥 일했거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왜 저러나 싶었어. 아버지가 창 쪽을 봤습니다.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가족한테 돈을 보내야 한다고. 집에 동생이 있는데 학교를 보내야 한다고. 저는 사진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빠졌어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부다비야. 두바이야. 이 건물들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그 사람들 땀이 배어 있어. 그걸 나는 알고 있거든. 저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23년 동안 에너지 분석관으로 일하면서 저는 숫자로 나라를 읽었습니다. 비축유 보유 일수, 원유 수입 의존도, 대체 공급선 다변화 비율. 그 숫자들이 어떤 나라의 안보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손에서 받아든 이 흑백 사진 한 장에는 그 어떤 데이터에도 없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48이었어요. 1978년부터 2026년까지 쌓인 시간이었거든요. 천궁2가 UAE 하늘에 설 수 있었던 건 무기 성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나기 전부터 달라고 했다는 칼리드 대령의 말이 다시 들렸거든요. 신뢰가 먼저였어요. 그 신뢰가 어디서 왔는지를 저는 지금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정향차 냄새 속에 한참 앉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집을 나온 건 저녁이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발밑을 봤어요. 오래된 아스팔트였습니다. 금이 가 있었고 틈 사이로 모래가 차 있었거든요. 이 골목에 1978년 한국 사람들의 발자국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스운 생각이었지만 털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23년이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봤는지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봤어요. 선박 추적 화면을 봤고 국가별 수급 현황을 봤고 육아 그래프를 봤습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사진 속 그 사람들은 데이터에 없었어요. 50도 사막에서 쉬는 법을 몰랐다는 그 사람들. 가족한테 돈을 보내려고 월급 절반을 봉투에 넣었다는 그 사람들. 그 손들이 아부다비를 지었고 두바이를 지었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쌓았습니다. 신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었어요. 칼리드 대령이 했던 말이 다시 왔습니다. 조건 없이요. 한국이 천궁2를 판 건 조건 없이였습니다. UAE가 먼저 달라고 했고 한국은 줬어요. 그게 전쟁 전에 이미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자 그 조건 없는 거래가 2,400만 배럴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운이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했어요. 23년 경력의 분석관이 한 말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였어요. 숫자를 보면서 그 숫자 뒤를 안 본 거였거든요. 96이라는 요격률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었어요. UAE가 맞춤 사양을 요청했고 한국이 60도 사막 환경에 맞게 냉각 방식을 바꿨고 납품 이후에도 기술진이 오가며 관계를 쌓은 결과였습니다. 그 과정이 수년이었어요. 저는 결과만 봤습니다. 96이라는 숫자만요. 시동을 걸었어요. 두바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로가 한산했어요. 가로등 아래 아스팔트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거든요. 운전하면서 한 가지가 자꾸 걸렸습니다. 이슬람마바드 복도에서 만난 한국 실무 담당자가 한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해 들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들렸거든요. 계속 여기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있었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위치의 문제였어요. 협상장 복도에 있었다는 뜻으로요. 그런데 아버지 사진을 보고 난 뒤로는 달리 들렸습니다. 1978년 아부다비 건설 현장에서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무기를 팔면서도 있었고 원유를 사면서도 있었고 이제 협상 복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게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걸 저는 데이터에서 읽으려 했으니까 안 보인 거였습니다. 두바이 도크 쪽 사무실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구소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지 않고 한 바퀴를 더 돌았어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달리고 싶었거든요. 사무실로 올라온 건 밤이 깊어서였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이란 혁명수비대 성명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항을 보장한다. 어제부터 반복되는 문장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다시 말했다는 속보도 붙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어요. 70일 동안 제가 직접 다닌 곳들의 데이터가 모여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포대, UAE 에너지부 회의실, 이슬람마바드 협상 건물 복도, 그리고 아버지 집 거실이었어요. 3개의 숫자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2,400만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약속한 원유 배럴 수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먼저 주지 않겠다고 한 양이었어요.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읽혔어요. 조건 없이 먼저 준 쪽에 조건 없이 먼저 돌아온 숫자였거든요. 두 번째는 87이었습니다. 봉쇄 기간 한국 원유 수급 충족률이었어요. 호르무즈가 막혔는데 평시에 87%가 들어왔다는 숫자였거든요. 저는 이걸 보고 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쌓아둔 거래처 관계가 있었으니까 봉쇄 터지던 날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미리 준비한 사람만 쓸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48이었어요. 1978년부터 2026년까지 쌓인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 속 그 사람들이 아부다비 사막에서 시작한 시간이었거든요. 천궁2가 UAE 하늘에 설 수 있었던 배경이었고 한국이 이슬람마바드 협상 복도에 있을 수 있었던 뿔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어떤 데이터 화면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보고서가 거기까지 썼는데 더 이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숫자 3개가 나란히 있었거든요. 2,400만, 87점, 48점. 진짜 분석은 숫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를 만들어 온 시간을 먼저 보는 거였어요. 저는 23년 동안 그 순서를 거꾸로 했습니다. 숫자를 먼저 보고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뒤에 숫자를 본 거였거든요. 한국은 아니야. 나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96을 드론이라서라고 했고 87을 운이라고 했고 2,400만을 너무한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3글자였어요. 키보드를 쳤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 그게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도크가 보였습니다. 유조선 한 척이 아직 항구 안에 있었어요. 불빛이 수면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박 추적 앱을 열었어요. 홍해에서 올라오던 한국 국적 유조선을 찾았습니다. 아직 움직이고 있었어요. 느리지만 분명히 방향은 호르무즈 쪽이었거든요. 종전 협상이 타결되면 그 배가 처음으로 다시 이 해협을 통과하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앱을 끄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파루크 부소장이 회의실로 불렀어요. 보고서 검토 때문이었거든요. 들어가자 카림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제 보고서가 출력되어 있었어요. 파루크가 표지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나세르, 마지막 줄이 뭐야? 틀렸습니다. 라고 썼어요. 뭐가 틀렸다는 거야? 저는 앉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분석이요. 23년 동안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파루크가 보고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카림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숫자는 다 보고 있었어요. 96도 87도 2,400만도요. 그런데 저는 그 숫자들이 만들어진 시간을 안 봤습니다. 한국이 아니야. 나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숫자를 끼워 맞추려 했어요. 그게 23년의 실수였습니다. 파루크가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조건 없이 팔았어요. 에너지부 회의에서
UAE 쪽이 직접 먼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전쟁 나기 전부터 천궁을 달라고 한 것도 UAE였어요. 신뢰가 먼저 있었고 거래가 나중에 왔거든요. 2,400만 배럴은 그 신뢰가 위기 속에서 숫자로 바뀐 거였습니다. 87%는 평소에 관계를 쌓아뒀으니까 나온 수치였어요. 그리고 그 관계의 출발은 1978년 아부다비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파루크가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게 에너지 분석 보고서야? 아니에요. 그냥 제가 23년 동안 빠뜨린 항목이에요. 카림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파루크는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한참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다시 써. 이번엔 숫자부터 시작하지 말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23층 창문으로 페르시아만이 보였거든요. 아침 햇빛이 수면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유조선 두 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전날엔 한 척이었거든요. 숫자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선박 추적 앱을 열었어요. 홍해에서 올라오던 한국 국적 유조선이 어제보다 위쪽에 있었습니다. 아라비아해였어요. 호르무즈 입구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 배가 이 해협을 처음으로 다시 통과하는 배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한참 봤어요. 이름이 한글이었거든요.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인 건 알았어요. 그 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어떤 항로를 돌아왔는지는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70일 동안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새 파일을 열었어요. 보고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호르무즈 봉쇄 기간 국가별 에너지 수급 비교 분석이었거든요. 지웠습니다. 새로 썼어요. 숫자 이전의 시간에 대하여. 첫 문장을 쳤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어요.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마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장하고 닫았어요. 일어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도크 쪽으로 나왔거든요.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난간을 잡았습니다. 수평선을 봤어요. 70일 전 어두웠던 그 자리였거든요. 유조선 불빛이 사라졌던 수평선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봉쇄 선언 전처럼 수십 척이 줄을 잇는 풍경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몇 척이 보였습니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선박 추적 앱을 꺼냈습니다. 한국 국적 유조선을 찾았어요. 아라비아해에서 호르무즈 입구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한글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름을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배가 70일 동안 멈추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봉쇄가 선언된 그날 밤부터 항로를 바꿨을 거예요. 홍해를 돌았고 수에즈를 지났고 아프리카 남단을 돌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 항로였거든요. 그래도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어요. 봉쇄 이전과 똑같은 냄새였거든요. 저는 그때 아버지 말이 생각났습니다. 쉬는 법을 몰랐어. 50도 사막에서도 그냥 일했거든.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 가족한테 돈을 보내야 한다고. 집에 동생이 있는데 학교를 보내야 한다고. 그 동생이 학교를 갔겠죠. 그 학교에서 뭔가를 배웠을 거예요. 그 배움이 어디선가 이어졌을 거고 그 끝에서 누군가 천궁2 설계에 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연결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나라를 만들었고 그 나라가 만든 게 96%였습니다. 저는 분석관이에요. 숫자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도크 난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숫자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려고 했어요. 1978년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낸 봉투가 있었어요. 봉투 속 돈이 누군가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 나라가 무기를 만들었고 그 무기가 신뢰를 만들었고 그 신뢰가 에너지를 지켰어요. 2026년 호르무즈 봉쇄 70일 동안이요. 그걸 저는 숫자로 읽지 못했습니다. 23년 동안이요. 앱 화면에서 그 점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주 천천히였거든요. 화면 위 작은 점 하나였습니다. 한글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수평선 쪽에서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종전 협상이 마무리되면 그 배가 처음으로 다시 호르무즈를 통과하게 될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여기서 보고 싶었어요. 이 난간에서요. 앱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움직이는 걸 그냥 보고 있었어요. 페르시아만 하늘이 붉었습니다. 수평선이 그 빛을 받아 금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불빛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유조선들이었거든요.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세르라는 이름의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분석관이 23년 만에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는 나세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978년 아부다비 사막에서 50도 열기를 버티며 철근을 잡았던 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손들이 48년 뒤 호르무즈 협상장 복도에 한국을 세워놨거든요. 뉴스는 결과만 보도합니다. 성공 96%, 2,400만 배럴, 최우선 공급국. 숫자만 남아요.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시간이 있고 그 시간 뒤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외 감동 대한민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늘 그 부분이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실제 사건과 실제 데이터를 뼈대로 3대 등장인물과 대화와 장면은 창작한 가상소설 콘텐츠입니다. 나세르도, 칼리드 대령도, 아버지의 흑백 사진도 실존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담으려 한 사실, 즉 천궁이 막아냈고 원유가 왔고 한국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사실 위에 상상을 얹은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어떤 이야기가 궁금하신지 남겨주시면 다음 편 소재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